이 탄소 중립과 전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이고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와 발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대 김성환 전기과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성환 교수님께서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의 감사위원으로 또 활동, 분과가 어느 분과죠? 예, 오늘 아침 일찍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직원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김성환 교수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예, 박수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발제 요청을 받은 것은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랑 2030년 NDC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랑 이유준 박사님이 이제 탄소중립위원회 안에서 NDC를 설정하는 그 TF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되게 심도 깊은 논의를 정부 부처랑 했었고 그런 논의들을 지역에서 실행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논쟁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계획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특히나 전력 이쪽에서 서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솔직히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지리적인 환경, 입지, 이런 토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또 고민이 깊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해법을 제안드리기보다는 우리 상위에서의 중앙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고민을 시작해야 될지를 좀 설명하는 자리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충남대 전기공학과에서 에너지 정책을 전공을 하는 교수고요. 탄소중립위원회랑 수소경제위원회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약간 홍보를 하자면 제가 사단법인 넥스트라는 곳의 대표입니다. 여기는 비영리 에너지 환경 정책 싱크탱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탄소 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리포트들을 저희 여러 연구진들이 양산을 하고 있으니 한번 궁금할 때 들어오셔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탄소 중립 얘기를 시작을 하면 2020년 10월, 11월 이 정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정부 부처들은 탄소 중립의 의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2020년 저 시점, 연말 시점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셨죠. 이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선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부 부처한테 메시지를 준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라, 탄소 중립 해야 된다라고 대통령께서 방향을 설정을 해주셨고요. 네,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부터 이런 타임라인으로 정책이 흘러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선언한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대략 6개월 정도 지나서야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탄소중립위원회의 어떤 근간이 되는 탄소중립기본법의 통과가 조금 늦어진 것,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던 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지속가능위원회 등등 여러 국가위원회와의 업무 범위 조정, 그리고 그들을 이제 통합하는 논의들, 그다음에 사무국을 만드는 그런 행정적인 시간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어쩌다 보니 5월 29일에 출범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뭔가 정책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업을 하고 있죠. 그 당사국 회의,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를 스코틀랜드에서 하고 있는데 11월 초 이 시점에 정부가 대통령께서 가져가서 발표할 안을 우리는 5월부터야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뭔가가 만들어진 상황인데 사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모든 걸 만들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정부가 구성한 기술작업반이라는 게 있었고요. 기술작업반이 초안을 만들어서 탄소중립위원회가 거기에 의견을 덧붙여서 최종안을 만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월 5일에 이거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는 순간 엄청난 논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양쪽에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산업계는 양쪽이라기보다는 세 진영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원전 쪽에서는 왜 이렇게 원전 비중이 낮은가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산업계에서는 탄소 중립 불가능하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환경 진영, 조금 에너지 전환 진영에서는 너무 소극적이다. 그리고 심지어 세 개 시나리오 중에 두 개는 아직도 석탄 발전이랑 LNG를 갖고 있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이거는 탄소 중립이 아니다라는 그런 비판도 공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는 2050년에 대해서는 석탄은 제외한 그런 시나리오가 두 개로 압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와중에 한 8월부터 10월 사이 두 달간에는 2030년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은 2050년 시나리오 혹은 2050년 목표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냥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탄소 중립 기본법을 보면은 또 완전히 또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2030년 NDC 목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부터 이제 실행 계획을 무조건 세워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작업들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앞으로 차기 대선 아주 큰 이벤트가 남아 있고 그게 끝나면 아마 인수위가 막 또 정책을 이제 새로 수립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제일 처음 나오는 에너지 법정 계획이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판의 향방을 가를 그런 계획인데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탄소중립 기본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단수의 법안이 아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여야 의원들께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 좀 약간씩 핀트가 다른데, 그리고 기후 위기를 위한 어떤 법적인 근거, 정부가 무엇을 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문제 인식에서 다 출발한 것 같은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의로운 전환, 그러니까 노동자 혹은 그 전환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 관점에서 조금 더 접근을 하신 것 같고요. 이소영 의원은 약간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조금 더 중점을 둔 것 같고, 나머지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야당의 이미자 의원께서는 녹색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야당 측 입장을 대변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의견들을 막 냈기 때문에 이게 법안이 통합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및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됐는데, 부대 의견으로 이소영 의원이 이건 무조건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해서 약칭은 탄소 중립 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탄녹법이 아니라 탄소 중립 기본법 이렇게 부르는 그런 법이 됐습니다. 7조를 보면 정부가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의 목표는 이제 법안에 설정이 된 거죠. 근데 탄소 중립 사회를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 비전으로 하며, 그래서 약간 의무라고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조항을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가 아니라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부처에서 계속 톤 다운을 시킨 그런 결과물이고요. 그 다음에 7조에 이거에서 그 다음 조에서부터는 정부는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기, 중기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고, 그 이행 현황을 이제 매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큰 부담이죠. 이제부터는 보통은 에너지 기본 계획 이런 거 5년 단위로 했었는데 이게 점검의 주기가 1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8조 내용을 좀 상세하게 보면
2030년까지 2018년 매출량의 35% 이상으로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국회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입니다. 35% 이상으로 탄중이가 맞춰와라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탄중이와 정부는 합의를 한 것은 40%를 얘기하되 그 안에서 보면 국내 감축이 35.6%인가 35.4%인가 제가 정확히 숫자가 마지막에 기억이 안 나는데 국내 감축을 저 정도로 맞추고 총 감축량은 40%로 합의한 어떤 절충안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해외에서 감축하는 거 혹은 해외에서 뭔가 배출권을 사오는 거 이런 걸 다 포함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목표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문별로 우리 요 세미나도 아마 부문별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 건물, 수송, 발전 등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런 그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지자체의 고민들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정부는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탄중이가 2050년 시나리오를 이렇게 딱 방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 수립 시점이 다가오는 시점부터 5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2050년 목표를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랑 시장, 군수, 구청장도 자기들의 기본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다 이런 의무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이 법에서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개념입니다. 중앙만 하는 게 아니라 광역, 기초 다 해야 되는. 심지어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관련된 관할 행정청들도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의무 조항은 조금 약하긴 한데 그 광역 기초에서 하다 보면 무조건 행정청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역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어떤 공사라든지 공공기관도 각자 자체적인 계획을 전체 지자체에 맞게 세우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충남에서는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충남에서는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정부 중앙에 있으니까 각 광역마다 또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드는 중입니다. 서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충남이랑 광주는 시작을 했습니다. 충남은 이미 결성을 했고 아직 뭐 발대식은 안 했지만 일단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도 새로운 점은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 기후 변화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후 적응을 위한 대책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 우리 한 번도 이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기후 적응이라는 것이 그냥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면 갑자기 기후위기로 인해서 여름철에 너무 많은 폭우가 내렸을 때 그걸 어떻게 그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을 할 것인가, 물난리가 났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건축물 설계가 예를 들어 진짜 극단적으로 이제 해수면이 한 10cm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에 취약한 곳들의 전기실이 계속 지하에 있어야 될 것인가, 옥상에 올려야 될 것, 이런 고민들이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해야 될지는 저도 감이 안 오는 정도의 아주 거대한 변화가 이제 법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 대응 기금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기재부 장관이 이를 운영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결국에 돈은 다시 또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기회가 나중에 온다면 이런 기후위기 대응 기금 사실은 광역 단위로 저는 지자체가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현장에서 돈을 쓰는 곳은 광역 지자체입니다. 이게 중앙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규모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그 사회적 담론이 나아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법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법안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것, 2050년 탄소 중립, 뭐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거는
딱 한 페이지로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섹터가 주로 전환, 건물, 산업, 수송인데요. 여기서 좀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은 건물이나 산업에서 쓰는 전기는 전환해서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건물에서 남은 거는 냉난방을 위해 소비하는 에너지가 남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에서는 그 공정 자체에서 배출하는 배출량 하고 뭔가 산업 쪽에 스팀 같은 걸 만들기 위한 또 연료 소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산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소비는 다 전환 쪽에서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막상 보면은 전환이 제일 커 보이는데 사실 실제로는 실제 쓰는 총 에너지를 보면은 산업이 제일 큽니다. 네, 그 다음에 건물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요 네 가지 섹터에서 결국 배출량이 거의 90% 이상 나오기 때문에 네 가지 섹터를 우리가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게 결국 탄소 중립입니다. 그럼 그걸 위해 하는 가장 첫 번째 행위는 연료를 탈탄소화하는 겁니다. 그럼 탈탄소화할 수 있는 연료가 무엇인가? 좀 기술 중립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라늄이 있죠. 원자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약간 그림이 흐린데 재생에너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배출을 하지 않고 생산된 수소가 있고요. 천연가스는 사실은 배출량이 있는 연료죠. 자, 그런데 어쨌든 불가피하게 천연가스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각 섹터로 들어가면 탈탄소 연료들은 배출하지 않을 것이고요. 화석 연료를 썼다고 하면 잔여 배출량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양은 탄소를 포집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약간 언론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마치 탄소 포집 및 활용이 앞에 탈탄소 연료를 활용하는 것에 준하는 수준의 대안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은 다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걸 탄소 포집으로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사실 수소를 배출하지 않고 생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재생에너지로부터 저 하늘색 선을 따라가 보면 쭉 전환으로 일단 발전을 해서 전력계통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이렇게 생산을 하면 이게 수요랑 딱딱 안 맞아 떨어져서 재생에너지가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남는 거를 우리가 수소로 다시 바꾸는 것 이런 걸 우리는 그린 수소라고 하는데요. 네, 그린 수소를 가지고 저장했다가 다시 수송해서 쓰고 건물의 냉난방에 쓰고 산업의 공정에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여기서 표현하진 않았지만 천연가스를 이렇게 화학 반응을 시켜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CO2가 나옵니다. 네, 온실가스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블루 수소라고,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소는 사실 깨끗한 수소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는 사실 또 탄소 포집 및 활용을 그 수소의 생산 과정에 붙여가지고 블루 수소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런 수소는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고 탄소 중립을 하려면 최소한 블루 수소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소 중에는 블루 수소는 없습니다. 다 그레이 수소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프로젝트하고 뭐 회사들에서 한다는 그런 수소들은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엔 전혀 도움을 안 주고 있는 그런 수소들입니다. 네, 그런 것들도 좀 구분을 잘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소는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에서 그대로 쓰기 위한 재생에너지조차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라서 그게 막 엄청 많이 남아서 수소까지 생산하는 건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불가피하게 해외 조달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는 해외 조달 수소가 대략 80% 정도 잡혀 있는데 수소 중에 조금 과도하게 잡은 거긴 합니다.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고요. 이거는 향후의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비중이 낮아질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전체적인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좀 이해를 하시면 아마 뒤에 얘기가 조금 더 P2H는 남는 재생에너지를 열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네. 네, 히트. H가 히트고요. P2G는 파워 투 가스의 약자로
가스가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주로 그냥 하이드로젠, 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P2H를 수소 만드는 거라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기서 H는 히트입니다. 네, 네, 그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에서 수립된 탄소중립위원회의 최종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A안, B안입니다. A안, B안인데 A안은 완전히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것이고요. B안은 석탄은 안 쓰는데 LNG는 여전히 쓰고 있는 안입니다. 두 개가 살짝 차이가 있고 거의 비슷한데 전환 부분에서, 그러니까 발전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그렇게 나게 되고, 여기서는 지금 에너지 소비량 중에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수치를 보면 대략 1200 얼마 이렇게 찍혀 있죠. 1200 테라와트 아워. 아까 에너지 정보 플랫폼 보면은 서울시에서 쓰는 게 뭐 대략 한 300, 200 테라와트 아워 연간 그 정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우리나라 1년 쓰는 거는 600 테라와트 아워인데요. 근데 그럼 2050년이 되면 2배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전력 소비가 그 자체가 는다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에너지를 쓰던 게 다 전기화가 돼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냉난방을 가스로 하던 거를 다 전기로 바꿔야지 탈탄소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다른 에너지 수요는 줄어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탄소 중립하려면 뭐 재생에너지, 전력 뭐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사실 다 보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열, 스팀, 그다음에 뭐 수송 이런 데 쓰는 화석연료도 다 전기화를 해놓고 그 전기화를 재생에너지로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수요도 있는데 여기 CCUS라는 개념이 결국 그 아까 탄소 포집이라는 기술인데요. 탄소 포집도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을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 탄소 포집을 위한 전기가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효율적이지 않은 기술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대략 어쨌든 한 지금보다 220% 정도 되는 전력 소비량을 전망을 하고 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쟁점이 시민사회나 환경단체 쪽에서는 비판을 많이 했던 것이 이게 과연 이렇게 계속 늘어날 것이냐, 이렇게 늘어나게 내버려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에너지를 계속 더 쓰는 나라로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화두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연구자 입장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에너지 소비를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이렇게 전체 총량을 급격하게 줄이자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사실 생산 활동을 포기하자는 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 막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의 3분의 2가 되는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유럽이랑 애초에 산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전력 소비량을 목표를 한 900 정도로 잡는다라는 것은 반도체 산업은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정책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에너지 소비량을 공격적으로 적게 잡는다라는 거는 그냥 성장을 포기하는 사회.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사회인 거죠. 그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요 전망은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했을 때, 우리 반도체 산업도 유지하고 자동차도 우리가 만들고 이럴 때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들 입장에서 일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일자리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에너지 소비 양 자체를 막 급격하게 줄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현실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면 에너지 효율 향상이 좀 덜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게
에너지 효율은 최대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매년 최대치로 개선이 됐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 향상을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러니까 게을리한다면 이거보다 더 늘어난다는 뜻이죠. 예. 지금 기술로는 굉장히 버거울 정도의 연간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잡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히려 희망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토픽은 전환 부분, 그러니까 발전 쪽이니까 전력 쪽이니까 전력 쪽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면 배출량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발전 비중은 아니고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봤을 때 구성입니다. 그래서 원전이 대략 76, 1200 중에 대략 76. TWH 단위를 조금 네. 이해하기 쉽게. 네네. TWH는 테라와트 아워인데요. 테라와트 아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쓰는 전력 소비량이 600 테라와트 아워 정도라고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300대라고 대충 러프하게 절반 정도 쓰면 수도권이. 네. 수도권이 서울은 조금 더 적고요. 경기, 그러니까 우리 용인 이런데 공장이 많기 때문에 다 포함하면 300 절반 정도를 수도권을 씁니다. 네. 그다음에 원자력이 한 76.9 테라와트아워,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로 거의 889.8 테라와트아워. 그러니까 대략 A안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가 70%. 우리 지금 재생에너지 6%거든요. 전국적으로. 근데 재생에너지 70%. B안은 조금 낮아서 60%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굉장히 담대한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생에너지만 봤을 때는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지금은 아주 작은 소수의 전원인데 2050년이 되면 이게 주력 전원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탄소 가스 터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거는 수소로 돌리는 터빈입니다. 결국 저것도 재생에너지에 사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재생에너지랑 수소가 거의 전부인 그런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동북아 그리드는 뭐예요? 동북아 그리드는 이제 그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가져오는 것인데, 그래서 A안에서는 아예 빼버렸고요. B안에는 남아있습니다. 네, 그거는 약간 논쟁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나리오를 보고 비판이 나오는 것은 원자력이 너무 적다라는 것이, 원자력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데, 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보면, 우리가 아까 전력 소비가 1200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1000 정도를 신규의 원전을 지어서 해결한다. 기존 거는 있고 거기에 신규를 1000 정도를 그냥 원전으로 충당을 한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대략 142기가와트의 원전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대략 100기 정도의 원전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자, 근데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우리가 새로 지을 수 있는 원전은 끼케야 8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끼케야. 그러니까 입지를 우리가 확보해 놓은 곳이 8곳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4기는 이미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 준공이 돼서 운전을 시작합니다. 사실상 탈원전이 아닌 거죠. 그냥 우리는 원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원전 전문가들도 사석에서는 8개밖에 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업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좀 더 언론에서 좀 많이 이렇게 이상한 포인트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원전은 한계가 있습니다. 원전은 우리나라에서는 끼케봤자 20%, 30% 이 수준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원전으로 다 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솔루션입니다. 공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놔도 원전은 시간 안에 못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 원전은 너무 지역 수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계획 관점에서는 좀 어려운 솔루션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이 들어오면 송변전 설비, 그러니까 송전탑 이런 게 필요 없느냐?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전은 그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거대하기 때문에. 교수님.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8기 정도밖에 가능하지 신설이 안 되는데, 원전 그쪽 업계에서는 왜 그렇게 원전으로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을 전체를 수급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 입지 문제는 그냥 정부가 해결할 일이고, 그냥 원전으로 가야 된다는 당위성만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고작 8개 더 지으려고? 네, 아니요. 거기는 더 많이 짓고 싶은 거죠. 네, 더 많이 짓고 싶으니까 한 50기 이런 거 이 정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하다 보면 한 10기 정도 더 짓겠죠. 네, 그런 목표를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꾸 원전 쪽 진영에서 재생에너지 진영이 비현실적이라고 막 비판을 하는데, 거꾸로 보면 원전 쪽도 대책 없는 건 똑같습니다. 사실 저는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편이 아니라 저는 전력 개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냥 원 오브 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여러 발전원 중에 하나인데, 사실 좀 어이없을 때가 많죠. 사실은 누가 들어와도 힘든데 원전에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더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 참으로 비양심적인 사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홍준표 후보가 원전 50% 하겠다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하게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1년 안에 아마 선회를 할 겁니다. 계획을 절대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땅이 없어요. 그만큼 할 만한 부지가 없어요. 네.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원전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SMR 얘기를 합니다. 소형 원전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기술적으로는 되게 우월한 기술인 건 맞고요. 이게 잘 깔리게 된다면 편익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 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SMR의 용량은 300메가와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재생에너지 그냥 이렇게 지붕에 까는 건 한 3kW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아예 스케일이 다른 거고, 그러니까 저거를 스몰이라고 S를 붙이는데 저게 스몰이 아니에요. 사실은 빅입니다. 그래서 BMR이라고 불러야 맞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 원전보다 작으니까 SMR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계통은 앞으로 작은 전원들이 들어와야 송변전 시설을 덜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흥시나 분당 이런 데 보면 송전탑으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을 위해 사실은 경기 남부권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그 원전을 이렇게 크게 지으면. 그래서 SMR은 여전히 그 소형은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원전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로 그럼 가능하냐?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 전국을 다 뒤덮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 뒤덮어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국내 전 지역에서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계속 매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이론 잠재량, 기술 잠재량, 시장 잠재량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시장 잠재량은 모든 규제랑 경제성을 다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이론 잠재량은 사실은 이건 완전 이론적인 거라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규제가 풀리고 경제성이 해결된다면 할 수 있는 양을 기술 잠재량으로 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50년의 목표치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시장 잠재량은 뛰어넘습니다. 네, 즉 규제에서 엄청난 해결이 있거나 경제성 부분에서 많은 혁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기술 잠재량 안에는 가뿐히 들어오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게 아니라 이거는 규제를 해결하면 되는, 그러니까 입지 규제 이런 걸 해결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많은 재생에너지가 들어왔다. 대략적으로 재생에너지 500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500기가와트. 지금 우리나라에 한 20기가와트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5배 정도로 뻥튀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보급도 어렵지만 재생에너지가 넘치는 시점들이 발생합니다. 이 그래프가 매 시간 넘치는 양을 그냥 그려놓은 것인데요. 넘치는 양이 대략 200에서 400기가와트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 1년 중에 가장 전기 많이 쓰는 한 순간에 쓰는 전기가 대략 100기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이제 전기가 남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연간 총량으로 남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은 낮에 발전을 많이 하는데 팍 발전했다가 또 저녁엔 팍 발전 안 했다,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 못할 문제냐? 아닙니다. 이거는 저장을 하면 됩니다. 배터리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양수 발전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혹은 남는 전기로 열을 만들거나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못할 게 아닙니다. 다만 안 해본 거죠.
그렇게 대규모로 안 해봤을 뿐입니다. 근데 SMR도 안 해본 건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접근을 하면 다 안 해본 겁니다. 안 해본 거니까 그 중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취사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뭐 SMR 한두 개 지을 수 있겠죠. 원전도 한두 개 더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4기 짓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기술은 다 있습니다. 다만 돈 문제가 항상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50년 얘기하니까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2030년 얘기하면 이제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2030년에서 우리는 법에서는 35% 이상이라고 가이드를 줬고요. 최종적인 탄소중립위원회 의결사항은 40% 감축입니다. 근데 그 중에 4.6%는 해외 감축이기 때문에 35.4%는 국내에서 감축을 해야 됩니다. 많은 감축 목표이긴 합니다. 특히나 8년 남았거든요. 2021년이 끝나가기 때문에 8년 남아서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고요. 연 평균 감축률을 봐도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안 줄여와서 그런 거지. 네, 이게 너무 빠르다고 할 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전전 정부 때 녹색 성장할 때부터 줄였다면 사실 이 정도 빠르게 안 해도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실기한 거죠. 실기한 대가를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치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전환 부분만 보면 수치를 대략 보면 2018년에 269, 그러니까 2억 6천만 톤 정도 배출을 했는데 원래 기존의 NDC 목표가 1억 9천만 톤으로 줄이는 겁니다. 약 28.5% 감축을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NDC가 상향이 되면서 1억 5천만 톤으로 맞추는 걸로 결론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배출하고 나서 1억 5천만 톤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2018년 대비 44.4% 대략 절반 줄이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NDC 목표에 맞춰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었는데 아래표를 보시면 그때의 믹스가 원자력 25, 석탄 29.9, LNG 23.3, 신재생 20.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2030년 원래 목표였는데요. 우리가 NDC를 상향을 하면서 새롭게 세팅한 전원 믹스는 23.9, 21.8, 19.5, 30.2 이렇게 됩니다. 재생에너지가 10% 늘고 석탄이 한 8% 줄고 네, LNG 조금 줄고 이렇게 됐습니다. 원전은 23.9%가 됐는데 이것도 약간 통계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퍼센트로만 보면 원전이 줄은 것 같잖아요. 근데 원전 발전량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전력 수요가 늘었거든요. 우리가 원래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세울 때보다 새롭게 추가된 수요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K 반도체 전략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 때문에 전력 수요가 더 상향을 해서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NDC 할 때는. 그래서 한 대략 원전은 오히려 발전량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10% 증가지만 설비 용량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증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 정도 갖게 되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기가와트 갖고 있는데요. 80기가와트 정도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8년 만에. 1년에 10기가와트씩 깔아야 됩니다. 최소한. 네, 1년에 10기가와트. 근데 이재명 후보 예전에 공약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후보 되시기 전에 공약에서 보니까 1년에 20기가와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 목표로 하면 1년에 10기가와트 정도 실제로 깔릴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수치는 필요한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는 수소가 사실은 클린한 수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쓰는 수소를 보면은 추출하는 수소, 그레이 수소가 대략 절반 정도, 40% 정도 됩니다. 사실은 이 수소 때문에 기존에 없던 배출량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건 오히려 줄이지 않고 새로 발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연료전지 사업들을 아마 심의하시거나 감사를 하시거나 감독을 하시거나 할 때
그게 진짜 클린한 수소인지는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돈은 썼는데 서울시 자체의 배출량은 더 늘어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왜 그러냐면 모든 것들의 전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건 전기로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절대적인 감축량, 감축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근데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 원래 목표로 한 것보다 수요가 더 늘어버렸고요. 우리 줄여도 모자랄 판에 더 늘어버렸습니다. 근데 늘리는 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하겠다는데 데이터 센터 하겠다는데 그거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좀 어려웠던 부분은 그러니까 1년에 지금 우리나라가 까는 재생에너지가 4기가와트입니다. 그게 한전이 수용할 수 있는 연간 능력인데요. 아까 10기가와트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전 조직이 거의 2배는 커져야 됩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 좀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국내 모듈 생산 캐파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뭐 국내 태양광 모듈과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1년에 4기가와트도 생산을 못합니다. 4기가와트 절반 정도만 생산하고 나머지 절반은 중국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전체 10기가와트 중 2기가만 국산이고 8기가가 중국산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의 고민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더 고민은 사실 재생에너지가 다 호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남이 땅값이 싸고 태양이 좋으니까. 그래서 호남은 RE 300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RE 300. 그러니까 리뉴어블 300%. 자기가 소비를 100 한다면 그거의 3배를 생산하겠다. 네, 그래서 서울에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합성이 맞아 떨어지게 만드는 게 사실 전문가들 역할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작업들이 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역 간의 에너지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그만한 땅이 없거든요. 지나가다 보시면 공터가 이제 아무데도 없는 거를 아마 느끼실 텐데, 그다음 세 번째 포인트, 어려웠던 포인트는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석탄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직 대체 기술이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석탄이 20% 정도 남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 이론적 대안들이 있습니다. 이론적 대안이 있는데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실험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수소가 뭐 말은 좋은데 사실 배출량을 늘리는 수소가 꽤 많았다라는 것이고, 결국 궁극적인 문제는 비용입니다. 비용. 그러니까 전 국민 단위로 보면은 대략 20%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그 전기요금을 전국이 균형적으로 내는 건 사실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전기를 절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어느 하나 꺼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다음 페이지죠.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만든 그 넥스트라는 조직에서 그 작업을 좀 한 거고요. 수도권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탄소 중립과 NDC 달성에는 아주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는 줄여주고 누군가는 좀 각자 에너지 자립을 하고 해서 송변전 시설을 좀 덜 짓고 빠르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 심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호남권을 보면 항상 가장 많은 재생에너지가 매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그래도 수도권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행위를 최대한 해야 됩니다. 자기 할 수 있는 건 최대로 해야 되고, 그게 건물 옥상 태양광, 건축 자재를 다 BIPV, 건물 부착형 태양광으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건물 지하나 지상 공터의 연료전지, 그러니까 깨끗한 수소를 쓰는 연료전지로 소비량을 줄이는 거, 이런 행위들을 해서 10%만 줄여줘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소비 10%만 줄여줘도. 그다음 보세요. 근데 이거를 석탄이 충청권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석탄이 없어지면 개통이 무너져 버립니다. 석탄이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석탄을 없애려면 수도권에서 전기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이죠. 그리고 아까 재생에너지 우리 500기가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걸 조금 더 쉽게 한 번에 빨리빨리 가려면 해상풍력, 그 중에서도 부유식 해상풍력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러니까 해상풍력은 사실 어민들의 어업구역이랑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유식은 아주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먼 해상까지 나갈 수가 있어서 어업구역이랑은 충돌을 안 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기술이 성숙되면 더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할 수 있는 데가 저 구역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서해상에 공해상까지 나가는 지역, 서남해의 아주 먼 해상 지역까지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색깔이 있는 데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할 수 있는 데가 여전히 또 호남입니다. 호남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 하려면 호남이 가장 잘하는 곳이고 그 호남이 잘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에너지 뭐 지역 균형 이런 얘기 하다 보면 탄소 중립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편중된 거다라고 인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물론 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랑 약간 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전부터 쓰이던 용어입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그래서 DC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좀 기술적인 얘기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해상풍력이 몰려 있는 데서 수도권으로 직통으로 꽂아버리는 겁니다. 무정차 선로 같은 거죠. 직통으로 꽂아버리면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생산하고 서울이 소비하는 그런 구조. 그렇죠. 일종의 물리적으로 이렇게 직통으로 꽂아버리는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기도의 어떤 송전탑 문제도 우리가 피해갈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비쌉니다. 겁나 비쌉니다. 네. 그럼 결국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사실은 수도권입니다. 네. 그런 상황. 이렇게 해야지만 사실 2030년, 2050년 목표 좀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꼭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먼 길 돌아 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것들 굉장히 지름길들을 엔지니어들은 이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정치적으로 비용적으로 솔루션을 못 찾아서 못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죠. 사실 이거는 좀 기술적인 얘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여전히 이렇게 직통으로 꽂아도 아까처럼 재생에너지가 막 넘치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저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 저장은 사실은 생산지에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소비지에서 바로 저장해서 다른 걸로 바꿔서 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지역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LNG를 쓰는데요. 이거를 넘치는 재생에너지로 열을 만들어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서울 지역의 탄소 배출량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런 그런 개념들. 그래서 다양한 스토리지. 이제는 전기 저장만 아니라 열 저장, 수소 저장, 전기 저장 이런 거 믹스를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개념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고려할 게 많다라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일 건데요. 네, 넘어가면 네, 더 넘어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2050년 목표 말씀을 드렸고 2030년 우리 굉장히 갈 길이 먼데요. 앞으로 1년에 10기가씩 재생에너지 깔아야 되는데 그렇게 깔다 보면 지역 편중 현상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근데 수도권은 전력을 더 쓴다고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은 결국에는 다양한 기술적인 옵션이 있지만 핵심은 돈입니다. 돈을 누가 낼 것인가. 네. 그리고 그 돈을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서울시가 앞으로 세워야 되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근간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가 스스로 줄이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서울의 역할인 거죠. 네, 거기에는 돈 얘기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돈 얘기를 하지 않고 서울시가 탄소중립 계획을 세운다. 사실 그거는 오히려 아무런 현실성이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전향적인 논의들 지금껏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판도라의 상자를 이제 열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탄소중립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화두를 던지고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강북구인데 강북구의 번동에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가 있어요. 뭐 강세도 그다음에 많고 근데 내년부터가 이제 재건축이 가능한 30년에 들어가요. 이제 안전진단 시작할 수 있는. 그럼 새로 이제 엄청난 이후로 엄청난 이제 재건축들이 공공주택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사실은 더 어떻게 또 이제 에너지 이런 거에 부응해 서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데 당장 내년도부터 탄소 중립을 위한 예산 집행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법이 3월달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의회도 내년도 2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탄소 인지 예산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현재 아시겠 예산서를 보면 사실 그런 부분 거의 반영돼 있지 않고 있어요. 당장 내년부터 8년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당이 시장이 되냐를 떠나서 이 인류나 지구의 생존의 문제와 연계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실천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노력들을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모시고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사진 함께 찍기로 나오게.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민성아, 자, 하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자, 잠시만요. 하나.